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도 한번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몽골의 침략, 그리고 몽골에 붙었던 친원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권문 세력들이 형성되어졌는지, 그리고 몽골의 침략 이후에 원나라 간섭기에 어떠한 모습들이었는지, 어떠한 원나라 간섭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공민왕은 왕에 오른 이후에 그런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공민왕의 개혁은 어떻게 됐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죠. 공민왕이 오히려 자제위라고 불리던 자기의 친위 부대에 의해서 살해당하면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100%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면서 성장했던 신진사대부가 남아있었고, 이 사회 개혁 세력으로 성장한 신진사대부는 결국에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이르기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결론적으로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이제 국제 정세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바로 원명교책이라는 시기입니다. 원나라, 세상을 호령했던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던 대제국을 건설했던 원나라의 힘은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원나라가 힘이 약해졌던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는데, 이제 한족 출신의 여러 농민 반란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난 시간에 홍건적 이런 사람들도, 이런 반란군들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결국에는 밀려나서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몽골 초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쫓겨난 이제 원나라를 북으로 쫓겨났다 해서 북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다시 중국의 주인, 중국 대륙 중원의 주인이 됩니다. 명나라가. 자, 그렇게 이제 원명교체기에 다시 중국의 주인으로 명나라가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자, 공민왕이 사망한 이후에 우왕이 즉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때 이인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친원파가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친원파 출신들,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민왕 때 시행되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다시 되돌리고, 개혁 정치를 이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와 정도전 같은 신진 세력들, 신진 사대부 개혁 세력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인임 반대에 선봉했었던 인물이 특히 그 당시 이제 정도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인임 반대에 선봉했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인데, 이 정도전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제 경상북도 봉화라는 마을의 향리가문 출신이에요. 향리가문 출신이니까 중앙정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집안, 시골뜨기, 촌뜨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미한 가문 때문에 좀 많이 멸시를 받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이인임을 비판하다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 있는 동안에 정도전이 누구를 만납니까? 네, 함경부터 함흥에 가서 이성계를 만납니다.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였지만 한미한 가문, 하지만 능력이 있었던 정도전이 이 시기에 만나서 둘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신진사대부 세 번째 보면은 친명외교, 이들은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문세족이 북원과 외교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민생 안정체,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 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이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니까 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개혁들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과 제휴를 합니다. 왜냐하면
혁명,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무력, 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진 사대부들은 생각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흥 무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싱크탱크로서의 신진 사대부와 실행력과 뭔가 무력을 갖고 있는 신흥 무인 세력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였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 신진 사대부들은 특히 이제 이성계, 정도전이 이성계하고 제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당시에, 이성계가 데리고 있었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이성계의 사병이에요. 사병이었는데, 당시 다른 국가의 군대들보다는 훨씬 더 엄정한 군기를 바탕으로 최정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이성계의 군대를 본 정도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가운데 1387년 명나라가 고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그래서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합니다. 천령 이북의 땅, 우리 공민왕 때 수복했던 쌍성 총관부가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나라의 뒤를 이어서 중국의 주인이 됐으니까 너네 원래 원나라 땅이었다가 니네가 빼앗아간 천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 지역은 원래 원나라 땅이니까 우리한테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가 원나라가 빼앗아간 걸 되찾아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어지고요. 자, 당시의 집권자였던 이제 최영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천령이 설치를 두고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당시 최영이 2인 1파를 제거하고선 권력을 차지해요. 최영이 2인 1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면서 요동정벌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요동정벌을 하자! 말도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성계도 신흥 무인 세력으로서 이제 중앙 정계에 조금씩 진출해 있는데, 이성계보다는 최영의 세력이 훨씬 더 컸고, 최영이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성계가 크게 4가지, 사불가론이라고 유명하죠. 4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요동정벌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답게 큰 나라를 잘 섬겨야 된다. 약간 좀 사대주의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름은 농번기로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 여름은 농번기다. 그렇죠. 이 군인들의 대부분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모내기 당시에는 모내기가 일반적인 시기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여름에는 이제 잡초도 뽑아야죠. 뭐도 하고,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농사 이렇게 바쁜 시기에 백성들을 군대로 데려서 요동으로 가면은 누가 농사 짓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 바쁜 때는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세 번째, 군대를 모두 북쪽으로 데려가면 왜구가 준동할 것이다.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의 군대 대부분을 북쪽으로 끌고 가면은 지금 남쪽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왜구들이 창궐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왜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요동 정벌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번째, 장마철이 되면 악교가 녹아 활을 쏠 수 없고 병사들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장마철이 되면 눅눅해지죠. 그러니까 이 활 같은 경우 활씨 땡기려면은 이 활씨가 탱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눅눅해지니까 뭔가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무기의 상태가 되겠죠. 뭐 창이나 칼 같은 것도 습기를 먹으면은 녹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얘기했던 거고, 또 비가 내리는 장마철, 여름은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인선 전염병, 뭐 지금처럼 이렇게 보건, 질병, 예방 이런 게 좋았던 시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대규모로 모여있는 그런 군대 안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4가지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근데 윗사람인 최영이 아니야 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동을 정벌하러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요동정벌군의 총사령관은 최영입니다. 총사령관은 최영이지만 실질적으로 최영은 요동으로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개경에 남아서 총사령관의 역할을 맡고요. 실질적으로 출발한 인물은 바로 2명,
두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군 도통사의 이성계, 그러니까 군대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우군, 하나의 부대의 최고 사령관은 이성계, 좌군 도통사에는 조민수, 그래서 조민수와 이성계를 실질적인 최고의 사령관으로 해서 요동정벌군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성계는 가기 싫으니까 터벅 갔겠죠? 가다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결국에는 이성계가 조민수 장군을 설득해가지고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88년 이성계 위화도 회군 후 개경에 가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최영을 제거해버리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최영은요, 막 집안의 노비까지 동원해가지고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체포되게 되어지고 유배 갔다가 차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왕을 폐위시킨 다음에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직위시키죠. 창왕을 직위시켜서 창왕의 왕이 올랐지만 이제 뭐 꼭두가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곧 이후 창왕도 즉위시키고 창왕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옹립시켜요. 뭐 이유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공민왕 때에 등용했던 신돈이라는 인물 있죠. 신돈이 자기의 이제 그 하녀 중에 한 명인 반야라는 여자를 공민왕하고 이렇게 후궁처럼 이렇게 들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우왕이 원래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과 반야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가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그 당시에 뭐 유전자 감별법 이런 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양설, 그러니까 실제로 공민왕의 혈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폐위시켜 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도평 의사사도 장악하고요,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러면서 신진사대부가 물론 고려의 지금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 고려라는 왕조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신진사대부 내부 모두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어떻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냐, 어떠한 속도로 개혁을 실시할 것이냐를 두고는 신진사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진사대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죠. 자, 이 갈등이 결국엔 무엇을 갖고 오게 됩니까? 신진사대부 내에서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열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 뭐 다른 말로 혁명파 신진사대부라고도 하죠.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로 갈라지게 되죠. 먼저 온건파 사대부를 살펴보면요, 온건파 사대부는 정몽주라든지 권근, 하륜 이런 이색이라는 학자의 제자들 출신들이 많습니다. 자, 이들은 온건파 신진 사대부는 고려라는 왕조는 유지하면서 조금씩 잘못된 것들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리의 핵심은 제거하되, 그리고 불법적인 대토지도 정리하되 조금씩 차근차근 고려라는 이름, 고려 왕조 안에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정도전이나 조준 같은 인물들 있죠. 자, 이들은 역성혁명을 주장한다. 역성혁명. 개혁이 아니에요. 혁명이에요. 역성. 성을 바꿔야 돼요. 성을 바꾼다. 왕의 성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죠, 새로운 왕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고려라는 나라가 이미 썩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가방에다가 썩은 물건 넣으면은 가방이 더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혁명파 신진사대부고요. 당연히 이들의 개혁은 속도가 어떨까요? 엄청 빨라요. 개혁이 아니에요. 혁명이에요. 세상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면적 토지 개혁을 주장, 점진적이 아니라 불법적 대토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싹 바꿔버리는 전면적 토지 개혁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정도전과 조준 같은 인물들이 있겠죠. 물론 모든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 문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자, 이런 문제들에서는 결국에는 뭔가 의견의 대립을 보이면 이제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391년에 결국에는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과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시행되죠. 자, 그래서 이제 수조권을 재분배해줘요.
수조권 토지 이제 수조권을 재분배해주게 되는데 이제 권문세족의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가지고 이제 국가 공역자 관리들에 대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권문세족들이 뭐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관리들의 18등급, 18과라고 하는데 나눠서 이 등급에 맞춰서 토지를 나눠주고 거기에서 이제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이거보다 더 나가서 아예 백성들에게 새로운 토지 나눠주고 막 이랬던 것들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권문세족의 일파도 아직 살아남아서 좀 반발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까지 토지를 나누어주는 것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권문세족의 토지를 싹 정리해가지고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주고 뭔가 백성들의 생활이 그래도 조금 안정적일 수 있도록 세금을 또 막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걷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병작반수를 금지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뭐 수확량이 반 이상은 못 가져오게 한다든지 일전일주 하나의 땅에는 한 명의 주인만 있도록 하는 예전에는 이제 견병이라고 해서 땅은 이만큼인데 거기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수조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막 4-5명씩 있는 경우도 있어서 백성들이 세금을 막 3번, 4번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개혁정책,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정몽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몽주라는 인물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쯤부터 정몽주가 정도전 일파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섰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대립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이성계가 낙마 사건, 말을 타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정몽주가,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공격을 강화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족교에서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92년, 과전법이 시행된 이후 다음 해인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이성계한테 가가지고 왕이 오르십시오. 이성계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왕이에요. 몇 번 거절. 속으로는 알았어 할 거야. 한 번 더 얘기해봐. 한 번 더 얘기해봐. 이랬겠죠.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척하면서 이제 공양왕이 평화롭게 양위하는 방식. 이성계가 뺏는 게 아니라 공양왕이 왕하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양위 형식을 빗들어가지고 이제 고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고려 왕조를 그대로 하려고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왕씨랑 이씨랑 성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선이란 명칭과 환영이란 명칭을 가지고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명나라한테 조선과 환영 둘 중에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선택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명나라가 조선이란 말 뜻이나 이런 게 너는 옛날에도 조선이 있었잖아. 동이족은 원래 조선이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고조선하고 이제 조선이잖아요. 근데 고조선은 원래 이름은 조선이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고자를 붙였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에 있는 조선으로 해라라고 해서 교회는 조선이라는 선택해서 조선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고려가 멸망되어지고 조선이 건국하는 과정까지 건국까지 되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많이 썩었고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 정세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원명교책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홍건적과 외국의 끊임없는 침입 속에서 백성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세력, 뭔가 백성들로서는 안정을 찾아줄 세력에 대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등장한 이성계,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어집니다. 조선을 건국한 것은 이성계인가 정도전인가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논쟁이죠. 둘이 같이 했죠. 자, 이들이 꿈꾸는 조선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조선시대부터는 자세하게 또 우리가 조선은 고려보다 훨씬 더 친숙하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제대로 또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